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신년 휴일을 맞아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첫날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전망치를 웃돈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은 휴장한 가운데 독일이 3% 급등했고 프랑스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새해 들어 이딴 군사 행동을 전개하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걸프만을 둘러싼 긴장 상황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확정치가 48.4를 기록해 지난달에 48.1과 전문가 전망치 48.1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지난 9월 이후 석 달째 PMI가 50을 밑돌고 있어 제조업 경기가 위축됐음을 의미합니다. 독일 정부는 민간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부채 탕감 협상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채무 상각률을 75%로 상회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새해 첫날 뉴욕과 영국 등 일부 증시는 휴장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가 새해 첫걸음을 가볍게 했는데요. 독일의 PMI 지수가 기준선인 50은 하회했지만 전망치보다 올라서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고 또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 인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의 지표들이 개선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살펴봐야 할 재료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신년 휴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열렸는데 일단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새해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럽 증시가 예상 외로 좋은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네. 앵커께서 모두에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가져갔다는 점에 시장이 좀 한산한 분위기에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났는데요. 독일이 닥스 지수가 3% 가까이 올랐고요. 프랑스의 CAC 지수도 1.98%,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88 정도를 현재 지난 새벽에 끝난 흐름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은 크게 악재로 부각이 되지 못했고요. 다만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당초 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8%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조금 우려 섞인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이 제조업과 관련된 구매 관리자 지수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새해 벽두에 크게 좀 기대를 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바이엘이 2.9%, 지멘스가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지수에서는 증시에서는 BNP 파리바가 3.1%, 중공업 업체인 토탈 SA가 1.3% 상승하는 등 골고루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스페인 증시도 좋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유럽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전달보다는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일의 제조업 지표도 선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지표들 좀 더 보다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유로존의 지표는 예상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11월 수치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점이 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따라서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11월 수치는 46.4 정도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역시 현재의 기준선인
50에는 미달하고 있고요. 독일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선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조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12월 제조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상보다 현재 올라오는 속도는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현재 여러 IB 기관들에서 예상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0.8%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1%가 조금 못 미치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세는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좁은 밴드 내에서 현재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타난 경제 지표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독일의 경제가 유로존 경제보다는 조금 더 체질상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확연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상반기 올해 내내 그 유로존 현재의 부채 협상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 올 상반기 경기 침체는 좀 여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일 지표를 본다면 고용도 그렇고 PMI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로존 국가와 독일 디커플링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상은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긴 하지만, 유로존의 위기가 프랑스나 독일로 상당히 전면 효과가 커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ECB의 역할이 현재처럼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독일의 경기도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뒤처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산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과 수입 이런 쪽에 유로존의 그 현재 의존하고 있는 의존 상태,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50% 내외선에서 그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점의 황금 비율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로화가 작년에 달러 대비 3.2%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과 관련된 독일의 자동차 업계나 여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들은 독일이 현재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도 또 독일 재료입니다. 독일 정부가 밝혔죠. 민간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부채 탕감 협상이 곧 완료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리스가 현재 1월 말 내로 현재 그 민간 금융기관과의 채권 협상 부분, 이른바 채무 탕감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헤어컷과 관련된 사안을 모두 종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새벽에 끝난 뉴스에서 일부 이런 부분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 그리스의 그리스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민간 금융기관이 현재 탕감 비율로 이전에 현재 제시되었던 50% 수준에서 이 탕감 비율이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개진이 됐는데요. 이는 그리스의 유로투데이에서 현재 발표가 됐는데, 독일이 이에 대해서 확인을 현재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그 민간 금융기관의 헤어컷 비중은 당초 21%에서 50%로 다시 상향이 됐고, 다시 현재 그리스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75%로 다시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민간 금융기관이 유로존의 국채를 매수하는 데는 상당한 리스크가 계속 현재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이 채무와 관련된 현재의 탕감 비중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른바 유로존 은행권들이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 개입하는 적극적인 흐름은 상당히 현재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민간 채권단이 탕감해줘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탕감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그 당초 이 21%에서 네. 50%로 채무와 관련된 탕감 비중이 올라간 것도 네. 본질적으로는 그 민간 금융기관이 음. 그 자율적으로 이 탕감과 관련된 부분에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했지만 역시 독일과 프랑스의 그 어떤 그 무게중심이나 입김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ECB 역할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유로존의 은행들만 점점 더 이 국채와 관련된 쪽에 리스크 부담이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탕감 비율을 50%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1월 달에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7% 아래로 살짝 내려온 이태리 국채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교란 요인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독일이 오늘 새벽에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을 안 해준 것은 사안의 민감성도 있으려거니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현재 좀 읽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서 ECB 유럽중앙은행 이사진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사진으로 또 신규 배정되기도 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ECB에는 집행이사가 모두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새해 벽두에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저희가 12월 달에 잠깐 언급을 했던 그만두신 그 이태리의 집행이사 한 분이 비니스마기 그 이사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12월 달에 사임하기 2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ECB가 시장의 교란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ECB가 양적 완화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그 언급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현재 교체된 2명의 그 교체 이사들은 역시 독일과 프랑스 쪽의 인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독일에는 아스무센,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부노아 케르 이 두 분인데요. 둘 다 재무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고 독일은 또 메르켈 총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책 협의를 했던 인사 출신이고요. 불란서의 부누아 케르 재무부 이코노미스트도 이태리 쪽에 스마기 이사가 빠지면서 이태리 출신이 아니라 불란서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태리가 조건을 달았죠. 우리 쪽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쪽에 프랑스가 협조적인 내용으로 이사를 꾸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태리 쪽에 좀 거둘 수 있는 양적 완화라든지 ECB의 국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언급을 조금 하는 이탈리아 쪽에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겠고요. 따라서 이런 정치적 색깔을 좀 도외시하고 이런 쪽에서 독립성을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이 정치적 색깔이 아주 강한 두 새로운 이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현재의 그 어떤 ECB의 행보에 앞으로도 좀 불협화음과 여러 잡음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하면은 또 유로존 국가 내에서도 입김이 센 걸로 유명한데 그렇다면 ECB 정책 방향성 앞으로도 좀 바뀔 가능성은 있는 건지요?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네.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불란서 쪽에 퀘르 의사가 이사진이 좀 합류가 됐지만
이른바 좀 유로존 재정 위기국 쪽에 조금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의 입김을 좀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스무센은 22 통화 정책에 좀 강성파로 반기를 들었던 위르켄 스타크의 후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메르켈 총리의 입김과 독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스무센 이사는 구제금융이나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역시 블라디서 출신의 이사진은 22 국채 매입과 관련돼서는 온건한 그런 쪽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의견 충돌은 좀 더 강한 흐름으로 나타나겠지만 22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드라기 총재와 메르켈 총리가 조율하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는 크게 이제 두 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12월 ISM 제조업 지수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수치는 약 53.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수치가 52.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더 제조업과 관련된 쪽에서 선방에 좀 기대가 높다라고 하겠고요. 11월 건설 지출도 미국의 수치로 현재 발표될 예정인데요. 0.4% 전월비 대비 증가될 예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월의 건설 지출 0.8% 증가보다는 다소 조금 떨어진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건설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연말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작년에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집행이 됐다는 점에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흐름이 1월 효과에 분수령이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런 경제 지표 쪽에서의 선전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좀 기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2012년 새해 처음으로 저희가 또 본부장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올 한 해 전망도 궁금한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유럽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던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1월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부분도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1월 증시만 놓고 본다고 네. 한다면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강등과 관련된 네. 우려가 여전히 이제 1월 달에 집행될 것인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지표는 주택 경기는 다소 이제 혼조세로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는 현재 좋은 추세.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 지표도 점차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로존 쪽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진행될 수 있을지가 변수라고 보겠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9일 날 메르켈 총리와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올해는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유로 안정화 기구의 증액과 관련된 분담금 규모 이런 쪽에 해법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S&P의 엄포가 1월 달에 최대 변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한시적으로 급여세 삭감과 관련된 부분을 2개월에서 올해 말까지 1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의해 압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 효과는 조금 현재 좀 기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작년에도 1월 달에 좀 미증시가 좀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작년에 5.5% 최종 1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월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 쪽에서는 현재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경제 지표에 의존을 해서 좀 기대를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 아닌 3.7%보다 낮은 3.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 한 곳 이상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가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택시와 포장마차 사장 등 1인 영세 사업자도 사실상 소비자로 간주돼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주부들의 한숨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채소나 과일 값이 금값이 됐다라는 말도 어색하지가 않는데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3%대 초반으로 낮춰 잡겠다라고 밝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물가 관리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3.2%로 전망했던 정부의 최근 2012년 경제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0%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올해의 물가 상승률이 통계적으로 낮아지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세를 예상하는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리 4%대를 기록해 왔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경제 위기가 1, 4분기에 더욱 심해질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앙등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미국이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이란 제재 법안을 발효시킨 데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란 공습론까지 제기되면서 유가 불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어 정부의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올해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 10년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전월세난 재현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는 점도 물가를 자극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에서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주요 연구기관들이 최근 제시한 올해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대부분 정부보다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소의 경우 3.5%를 내다봤는데요. 한국연구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도 3.4%를, 한국은행은 이보다는 낮지만 3.3%로 예상해 정부 관측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나마 이 같은 관측치도 이란 사태 등이 악화될 경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향 안정 요인보다는 돌발 악재들이 많아 쉽사리 올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매년 물가를 잡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서 국내 성장률, 경기 성장률도 기대 이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태인데요. 게다가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 예, 글로벌 주요 네. 투자 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안이 3.7%가 낮은 3.4%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업 등이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2일 내놓은 9개 해외 IB들의 최근 경제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3.4%로 예상됐습니다. 정부 전망치인 3.7%보다 높은 수치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리린치와 JP 모간의 성장률 전망치인 3.6%가 가장 높을 뿐 대부분 3.5% 이하로 전망됐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는 3.5%를, 도이치방크는 3.4%, BNP 파리바는 3.3%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로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노무라도 3.2%와 3.0%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UBS의 경우 1.9%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들 IB들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지난해 8월 이후로는 매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왔는데요. IB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B들은 이와 관련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5%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1, 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예상해 이 시기가 유럽 재정위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8.3%로 제시됐으며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각각 2.0%와 1.6%로 전망됐습니다. HSBC는 이와 관련 우리 통화당국이 3년 내 최악 수준인 제조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늘 1,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HSBC가 산정한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구매 관리 지수는 46.4로 지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저축은행 업계가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하면은 서민들의 이용 비중도 그만큼 높은데 또다시 영업 정지가 되면 좀 불안감이 더 커지겠어요. 예. 지난해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 업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사 한 곳 이상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A사에서 불법 대출한 정황이 2일 알려지면서 추가 영업정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올해에는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경영진단에서 불법 대출 혐의가 포착된 곳인데요. 또 지난해 9월 토마토와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도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A저축은행은 한 레저 시절 운영업체에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 명의 차명 대출자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고 대출 규모도 건당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A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A저축은행은 골프장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아직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의 검사 강도가 유례없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영업정지는 부담이지만 현장에서 검사 업무를 하는 금감원 직원들은 향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사 및 검증 작업을 세게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금당국은 정기 시정 조치 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이라면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검증 작업을 더 해야 하는 곳이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1인 영세업자도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인 영세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업자 지위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조금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이네요. 예, 네. 앞으로 개인 택시와 포장마차 사장 등 1인 영세업자들도 사실상 소비자로 간주되며 네.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이번에는 1인 영세업자와 공공서비스 분야, 국경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개념의 개인 택시와 포장마차, 자동 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업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소비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다른 거대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의 경우 그동안 물품 구입 등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위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우편과 우체국 보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으로 한정돼 있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을 공공분야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체국 택배와 우체국 저축은행 등 공공분야 상품에서 인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점점 늘어나는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일본의 소비자청과 소비자 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국의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요. 공정위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번지점프와 래프팅, 스키 등 위험하지만 안전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려웠던 레포츠 분야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안전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점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 전화번호 등으로 변조된 번호는 정부가 필터링에 차단하고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안내 조치도 통신업자에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공정위는 각종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3월까지 출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익 감세가 없어지는 품목의 소비자 가격 인하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망을 해봐야겠죠.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뉴욕 증시는 신년 연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럽 증시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독일 3% 가까이 3%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고 글로벌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일단 유로존 독일 PM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뿐만이 아니라 소비, 고용 지표 등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이 같은 선방은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유럽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그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번 11월 달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구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미국발 최근 저희 나라 증시가 상당히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 미국 유럽발 이슈의 이면도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개선되고 있는 경기 지표들, 그다음에 미국,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의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변수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 1월 4일, 5일 날 발표되는 12월 ISM 지표,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등 역시 지표는 예상대로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4분기 기업 실적 계속 하향되고 있죠.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GDP 2.1%에서 1.9%로 예상치가 전망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 이런 점 역시 최근의 경제 호조를 말 그대로 계속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12월 5일 S&P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정도 강등시킬 수 있다, 어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유럽 국가 신용등급의 최대 피해는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라는 측면입니다. 일단 프랑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일단 신용등급 2단계 강등 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에서 AA로 최고 등급을 상실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측면 이외에 A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등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2등급으로 트리플 B가 되게 된다면 아일랜드, 태국과 같은 등급이 되게 되는데요. 전일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 성공을 하긴 했지만 목표치에 좀 미달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중금리 상승성이 부각되면서 재차 유럽발 리스크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는 조금 긍정적이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그 전에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 2012년 첫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약세에 불과했는데요. 네. 투신권의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 다행히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일장의 핵심은 IT라는 시장 주도주의 재확인이었는데요. 기관권에서 2,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IT 업종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IT 상승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프리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 전망이 지난 11월 이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세계 3위 D램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의 재무 위기가 부각이 됐고요. 또 아몰레비 TV의 상용화 기대감, 또 런던 올림픽과 함께 7, 8년가량의 TV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올랐습니다. 또 IT 외에 의학, 바이오, 선거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일단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이 어제 1,155원을 찍었습니다. 1,150원권을 지지하면서 재차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이 1.3달러 하향 돌파하면서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와 맞물려서 역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점, 외국인 매매 동향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 영향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순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유럽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그 분위기 속에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상승을 뭐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또 손절가도 확실히 정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차트를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21선이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단기 역배열이 좀 나왔거든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좀 방향성 탐색 구간 아직까지 추세를 뭐 논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예상 밴드는 1800에서 1880. 일단 1880은 전고점이자 121선이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단 저항이 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IT 업종, 그 중에서도 지수가 뭐 제한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중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예상 밴드가 1800포인트에서 1880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 밴드는 오늘 하루에 국한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 좀 전망해서 보는 건가요? 예, 이번 하루보다는 뭐 네. 이번 주에서 박스권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880선을 돌파 시에는 추세 상승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1880이 돌파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예. 짚어봐지는데 자, 이어서 그럼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또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스카이라이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흐름이 큰 변동성은 없게 좀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도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요. 네. 그런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종목을 추천드린 포인트 자체가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뭐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같이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기관들도 계속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난주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예. 오늘장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혹시 지난주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 매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가 3만 원이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앞서 좀 뭐 중소형 IT 부품주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IT 중소형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시청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하실 겁니다.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IT고 뭐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이쪽으로 보자. 역시 그 말은 뭐 100번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중에서 뽑아온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FPC 시장 생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역시 뭐 말씀드린 휴대폰 매출이 70%, 또 태블릿 PC가 30%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방 사업이 워낙 지금 호조이기 때문에 뭐 역시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객 다변화로 매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지진 등 자연재해로 경쟁사인 그 일본 메이저 업체의 공급 제품 그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삼성형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모토로라든지 애플, 해외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다변화에서 안정적인 좀 매출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리미라든지 소니 에릭슨, 노키아, HTC와도 올해 말 벤더 등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퍼 증설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 하반기 벤더 추가 등록에 대비해서 700억 원 규모의 추가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가동이 되고요. 이로써 매출액이 YOY 대비해서 6,400억 원, YOY 28% 증가한 6,400억 원, 영업이익은 53% 증가한 520억 원, 내년 실적 예상되고 있어서 뭐 내년까지 성장세는 쭉 이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뭐 37,000원 이상이고 오늘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 같지만 일단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 37,000원대 초반 21선이 위치한 자리가 적당하리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목표가는 4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어제 종가가 37,500원이었는데 예. 오늘 만약에 어제 종가 비슷하게 출발한다면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예, 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추세 상황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어저께 유럽이 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장에서는 오르는 것을 뭐 따라잡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그때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야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이 추세 상승이 아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높은 가격 잡았을 때는 또 물릴 수가 있기 쉽기 때문에 네. 조정받을 때 현재 말씀드린 가격이 37,000원대면 21선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추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가격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3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때쯤 인터플렉스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때 예. 37,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41,000원대까지 좀 중기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펴봐야죠? 일단 정고점이 46,600원에 네.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승 흐름이라면 46,600원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종목 교체, 지금 못 올라온 걸 사자 이런 전략보다는 최근에 주도주를 쥐고서 좀 가져가자 이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37,000원 초반대 네. 보시고 기존 보유자들께서는 4만 원대까지는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홀딩하자 어떤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임진순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인터플렉스 저희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